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해야 할 날, 처참하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는 감각은 마치 작은 돌멩이가 섞인 것처럼 아팠고 차가운 바람을 타고 목덜미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죠. 저는 빗물에 흠뻑 젖어 흐물흐물해진 보온병을 손에 꼭 쥔 채 명우그룹의 번쩍이는 사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17통이라는 기록이 선명했고 그걸 보는 제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늘은 저와 고명우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위해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허름한 월세집에서 3시간 동안 갈비탕을 끓이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따뜻한 저녁 한 끼를 함께하고 싶었을 뿐인데 신락 같던 빗줄기는 어느새 장대비로 변했고 저는 이곳에서 거의 1시간을 꼬박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우의 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죠. 바람에 섞인 비가 셔츠를 적셔 등골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손에 든 보온병의 온기는 제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기대처럼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335 우산을 쓰고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제 곁을 지날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죠. 제가 구 대표에 내세울 것 없는 아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배경도 집안도 변변찮아 오로지고 대표의 일시적인 동정심 덕에 결혼한 여자. 이를 악물고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던 바로 그 순간 세찬 빗줄기를 뚫고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명우의 차였어요. 검은색 벤틀리가 천천히 사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얼굴에 빗물을 닦아내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손을 비비는 것조차 잊은 채였죠. 하지만 제가 차에 다가서기도 전에 뒷좌석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샤넬 정장을 차려입고 화려한 화장을 한 여자가 명우의 조심스러운 부축을 받으며 내렸습니다. 여자는 명우의 자켓을 품에 안은 채 그의 품에 애교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달콤했습니다. 명우 오빠, 비가 너무 많이 와. 오빠가 데리러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오늘 밤에 어떻게 집에 가나 했어. 명우의 목소리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다정하게 말했죠. 바보야, 내가 널 비 맞게 할 리가 없잖아. 얼른 타. 감기 걸리겠다. 그때서야 여자는 제 옆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흠뻑 젖은 옷과 손에 들린 보온병을 훑어보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띠더군요. 그러면서도 순진한 척 말했습니다. 어머, 언니 아니세요? 왜 여기서 비 맞고 계세요? 명우 오빠, 얼른 언니한테도 우산 좀 챙겨드려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눈치 없다고 하잖아요. 그제야 고개를 돌린 명우는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은커녕 짜증만 가득했죠.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알아서 택시 타고 집에 가지 않고. 제 심장은 차가운 빗물에 완전히 젖어버린 듯 시리게 아팠습니다. 저는 손에 든 보온병을 들어 보이며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 물었습니다. 명우 씨, 오늘 우리 결혼 3주년 기념일이잖아요. 내가 탕 끓여왔는데 기념일? 명우는 피식 웃으며 경멸 가득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난 또 뭐라고? 그런 사소한 날을 뭐하러 챙겨? 유라 씨,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집에 데려다 줘야 해.
당신이랑 있을 시간 없어. 이뮤라는 명우의 품에 기대어 보란 듯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는 저를 도발적으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명우 오빠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저 때문에 화나신 건 아니죠? 명우는 파리를 쫓듯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고. 그 탕은 당신이나 집에 가져가서 먹어. 난 유라 씨 먼저 데려다 줄게. 여긴 택시도 잘 안 잡히니까 좀 더 기다려보든가. 말을 마친 그는 이뮤라를 감싸 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 제 앞에서 무정하게 닫히는 차문을 보며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갈비탕은 차가운 바닥에 쏟아져 빗물과 뒤섞여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지난 3년간의 제 헌신이 그의 눈에 아무 가치도 없었던 것처럼요. 3년 전 명우의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때 제가 오빠에게 부탁해 익명으로 거액을 투자해서 회사를 살려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제 집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기꺼이 그와 함께 허름한 월세집에 살며 아끼고 아껴 그의 사업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결혼 3주년 기념일 밤 다른 여자를 데리러 가는 그에게 빗속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른 근제, 가른 대시, 가른 큽니다. 그 분노는 모든 서러움과 슬픔을 집어삼켰죠. 저는 얼굴에 빗물을 닦아내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금세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부드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빗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오빠, 나 좀 물어볼게. 예전에 고명우 회사에 투자했던 1,000억 원. 아직 그 사람 계좌에 그대로 있지? 오빠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응, 그대로 있어. 왜? 그 자식,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말만 해. 당장 사람 보내서 손봐줄 테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저는 저 멀리 막 시동을 거는 벤틀리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편하게 사는 꼴은 못 보겠어. 오빠, 지금 당장 그 1,000억 투자 철회해줘. 그리고 명우그룹이랑 거래하는 모든 회사에 연락해서 협력 중단하라고 해. 5분 안에 그 사람 회사 완전히 파산시켜줘. 전화기 너머의 오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든든한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직접 처리할게. 5분 안에 끝내주지. 서연아, 너는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이미 박 기사 보냈으니까 20분이면 도착할 거야.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그때 막 출발하려던 명우의 차 조수석에 놓인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으로 가득 찼죠. 명우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자금줄이 끊겼다고? 1,000억 투자가 철회되고 모든 협력사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잘못된 거겠죠. 이뮤라는 그의 험악한 모습에 놀라 조심스럽게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명우 오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명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죠. 그는 무언가 떠오른 듯 갑자기 고개를 돌려 빗속에 서 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의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와 쏟아지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제 팔을 붙잡는 그의 악력은 뼈가 으스러질 듯 강했습니다. 내 짓이지? 박서연, 네가 꾸민 짓이지? 저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와중에도 저는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차가운 쾌감만을 느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작지만 그의 귓가에 똑똑히 들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명우 씨,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게 정말 당신 혼자만의 힘이라고 생각해? 명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그의 비서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요. 직원들은 난리가 났고 주요 거래처에서는 벌써 위약금을 청구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파산했어요. 파산이라고? 명우는 넉나간 사람처럼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지금 그의 인생처럼요. 그는 빗속에 멍하니 서서 절망과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그를 보며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미련마저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검은색 롤스로이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빠가 저를 데리러 보낸 차였습니다. 검은색 차체는 빗속에서도 묵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앞으로의 제 인생처럼 다시는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처럼요. 차 문이 열리고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따뜻한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의 비바람과 그 초라한 남자를 완전히 차단하며 롤스로이스의 차창이 천천히 올라가며 밖의 비바람과 고명우의 넉나간 모습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는 편안했고 차량의 히터는 금세 제 몸에 한기를 녹여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따뜻한 수건을 건네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서연 아가씨, 얼굴 닦으십시오. 저는 수건을 받아 얼굴의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죠. 차창 밖에서는 고명우가 정신을 차린 듯 미친 사람처럼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내려. 똑바로 말해. 임유라도 차에서 내려 빗속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정성 들여 한 화장은 빗물에 번져 흉측했고 아까의 교태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명우 오빠, 어딜 가는 거야? 우리 차는 저기 있잖아. 운전기사가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속도를 낼까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죠. 아니요, 평소대로 가주세요. 고명우, 이제 와서 안달복달해봤자 너무 늦었어. 3년간의 내 진심은 그가 나를 버리기로 선택한 그 순간 이미 제가 되어 사라졌으니까. 차는 안정적으로 달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차에 탔으니 걱정 말라고요. 오빠는 금세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투자 철회 관련 서류 처리는 모두 끝났어. 명우그룹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고 파산 절차만 밟으면 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의 설렘과 기쁨, 그 후의 조심스러움, 그리고 방금 전에
완전한 절망까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달콤함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고 감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차가 30분쯤 달렸을까? 저와 명우가 살던 허름한 월세집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명우가 분명 이곳으로 와서 저를 기다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그가 기댈 곳은 저밖에 없을 테니까요. 역시나 차에서 내리자마자 흠뻑 젖은 채로 공동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있는 고명우가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에 지저분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한때 자신감 넘치던 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길 잃은 거지 같았죠. 임유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명우가 파산했다는 걸 알고는 진작에 도망쳤겠죠. 저를 보자 명우는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박서연, 당신 짓이지? 그 1,000억 투자 당신이 철회하라고 한 거지? 저는 그를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말해, 당신이냐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그건 내 회사였어. 저는 그의 손을 세차게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회사. 고명우 씨, 정신 차려. 3년 전에 누군가 당신에게 그 목숨 같은 돈을 투자해주지 않았다면 당신 회사는 진작에 망했어. 지금 여기 서서 나한테 소리 지를 자격조차 없다고. 명우는 충격받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3년 전 투자를 어떻게 알아? 그건 익명 투자였고 나랑 비서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직접 봐. 이 투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누군지. 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혁이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죠. 박진혁이라는 이름은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거대 기업을 이끄는 최고의 경영자. 그가 평생 닿을 수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박진혁, 박서연, 당신 성이 박씨였지. 설마 당신은? 맞아.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혁 회장이 내 친오빠야. 3년 전 당신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을 때 내가 오빠에게 부탁해서 그 돈을 투자해 준 거야. 익명으로 해달라고 한 건 당신이 부담 느끼거나 자존심 상할까봐. 그랬던 거고. 고명우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마치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 배경 없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박 회장 동생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어쩔 건데? 저는 온기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박 회장 동생이지만 기꺼이 당신과 함께 이 좁아터진 월세집에서 살았어. 매일 아끼고 아껴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신 사업을 응원했지. 내가 진심으로 대하면 당신도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내가 뭘 얻었지? 결혼 3주년 기념일에 다른 여자를 데리러 가느라 나를 빗속에 버려두는 걸 얻었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명우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냥 유라 씨가 혼자 있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 데려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다른 뜻은 없었어. 서연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 저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슬퍼서가 아니라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가여워서요. 고명우 씨, 지금 와서 그런 말이 소용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버린 그 순간, 오늘의 결말을 예상했어야지. 그때 명우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가 전화를 받아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상대방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시체로 발견될 줄 알아.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 명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또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는 절망과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오빠한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회사만 다시 살릴 수 있다면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한 번만, 강범한 마. 정범안 됐다. 정범안 돼서 이뮤라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응? 저는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를 버릴 때 오늘 같은 날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가 이뮤라와 희희낙낙할 때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헤아렸을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죠. 그럼 대답해봐. 3년 전 당신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누가 한 달 내내 당신 옆에서 라면을 먹어줬지? 한밤중에 당신이 열이 펄펄 끓을 때 누가 눈보라를 뚫고 당신을 병원에 데려갔지? 누가 자기 적금을 전부 깨서 당신에게 사업 자금으로 줬지? 명우는 고개를 점점 더 숙였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었어. 그래, 나였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땠어? 성공하니까 조강지처는 잊어버렸지. 내가 부끄럽다고 밖에서는 내 존재를 숨겼고 이뮤라랑 바람 피우면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 고명우, 당신 양심은 개나 줘버렸어? 주변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하나둘씩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명우의 귓가에 들리자 그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요.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고칠게. 제발.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앞 계단에 놓았습니다. 기회? 나는 이미 수없이 줬어. 이 이혼 서류, 내 서명은 끝났어. 문제 없으면 당신도 서명해. 우리 사이 이걸로 끝이야. 이혼 서류를 본 명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랑 이혼하겠다고? 박서연,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나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이혼까지 하겠다고? 날 죽일 셈이야? 당신을 죽여?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이 지경까지 온 건 당신이야.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혼뿐만이 아니야. 당신 명의의 모든 재산, 이 월세집 포함해서 전부 위자료로 내가 가질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건 결국 내가 준 거니까. 말도 안 돼. 명우가 소리쳤습니다. 그 재산은 내 거야. 내가 왜 당신한테 줘야 해? 왜냐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와 이뮤라의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 때문이지.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이 자료들은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 일면을 장식하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는 건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될 걸. 명우는 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박씨 집안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 하나쯤 망가뜨리는 건 식은 죽 먹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진들이 공개된다면 그는 정말로 끝장이었죠. 바로 그때 택시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서고 이뮤라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명우를 발견하고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명우 오빠, 내가 집에 가서 짐 좀 챙겨왔어. 이제 우리 어떻게? 회사 일은? 그녀는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제 옆에 서 있는 저와 명우 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우는 이뮤라를 보자마자 분풀이 대상을 찾은 듯 그녀에게 달려가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전부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서연이가 나랑 이혼할 리도 없었어. 이뮤라는 아픔에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보명우, 미쳤어? 이게 왜 내 탓이야? 먼저 만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이제 와서 문제 생기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웃기지 마. 나까지 당신이랑 같이 망할 순 없지. 두 사람은 순식간에 서로의 탓을 하며 멱살잡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추악한 모습을 보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뒤돌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아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차단했습니다. 월세집으로 돌아온 저는 3년 동안 살았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미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오빠의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짐을 정리해서 오빠가 마련해준 빌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파에 기대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상 위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명우가 결국 서명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뮤라가 저를 찾아와 더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안겨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쾅, 쾅, 쾅. 월세집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뮤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문 열어. 안에 숨어 있다고 해결될 줄 알아? 명우 오빠 회사 망하게 할 배짱은 있으면서 나랑 얼굴 보고 얘기할 용기는 없어? 제가 막 문을 열러 가려는데 문 밖에서 명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증과 비굴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유라 씨, 진정해. 서연이가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잖아.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좋게 이야기하자고. 이뮤라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명우 오빠, 저 여자가 오빠랑 이혼하고 재산까지 다 뺏어가겠다는데 아직도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오늘 이 문제 확실하게 끝장내야 해. 안 그러면 나랑 끝이야. 저는 차갑게 웃으며 문으로 다가가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뮤라는 팔짱을 낀 채 일부러 서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 있었고 명우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미 구경꾼 이웃들이 모여들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죠. 저는 문을 열고 문틀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들어와서 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뮤라는 문이 열리자마자 털을 곤두세운 고양이처럼 제게 달려들어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이 악독한 여자. 명우 오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오빠 회사를 망하게 하고 이혼까지 요구할 수가 있어? 대체 무슨 꿍꿍이야. 나한테 잘해줬다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명우를 쳐다봤습니다. 고명우 씨, 직접 말해봐. 나한테 잘해준 게 뭔데? 결혼 3주년 기념일의 나를 빗속에 버려두고
다른 여자랑 놀러 간 거? 명우의 얼굴이 올그락불그락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뮤라는 재빨리 명우 앞을 가로막고 서서는 배를 앞으로 살짝 내밀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우 오빠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건 나 때문이야. 그리고 박서연, 똑똑히 들어. 나 명우 오빠 아이를 가졌어. 벌써 2개월이야. 명우 오빠의 첫 아이인 만큼 오빠는 나와 우리 아이를 책임져야 해. 뭐? 내 아이를 가졌다고? 명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뻐하며 이뮤라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유라 씨, 지금 그 말 진짜야? 정말이냐고. 당연히 진짜지. 이뮤라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명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서럽게 말했죠. 원래는 좋은 때를 봐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명우 오빠,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살게 할 순 없잖아. 오빠 회사도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명우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절망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광적인 기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험악하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봤어? 유라 씨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당장 당신 오빠한테 연락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해. 안 그러면 내 아이는 빈털터리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될 거야. 당신한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오빠한테 전화해. 저는 희색이 만면한 명우와 의기양양한 이뮤라를 번갈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죠. 한 명은 멍청하고 한 명은 사악하고. 뭐가 웃겨. 이뮤라가 불쾌한 듯 저를 쏘아봤습니다. 박서연, 내가 명우 오빠 아이를 가졌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당신은 고타타 자리에 앉아서 3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았으면서 지금 웃음이 나와? 부끄럽다고? 저는 웃음을 거두고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부끄러워야 하지? 이뮤라 씨, 그 뱃속의 아이, 정말 고명우 씨 아이 맞아? 아니, 그보다 정말 임신한 건 맞아? 이뮤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초음파 사진까지 있는데 이게 가짜일 리가 없잖아. 박서연, 질투나서 나를 모함하지 마. 초음파 사진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지. 저는 이뮤라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 그녀의 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임신 2개월이면 배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일부러 배를 내미는 거 너무 티나지 않아? 그리고 아까 문 열자마자 나한테 소리 지르려고 달려들 때 그 재빠른 몸놀림은 조심해야 할 임산부 같지 않던데? 명우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이뮤라를 쳐다봤습니다. 유라 씨, 서연이 말이 맞아? 당신 배가 당연히 진짜지. 이뮤라는 다급하게 변명하며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내가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배가 빨리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거고. 명우 오빠,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 내가 오빠 아이를 가진 게 질투나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거야. 이간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알지. 저는 찻상 위에서 핸드폰을 들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원장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좀 와주셔야겠어요. 주소는 네, 부탁드립니다. 이뮤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명우의 팔을 붙잡고 당황하며 말했죠. 명우 오빠, 저 여자 상대하지 말자. 그냥 쇼하는 거야. 우리 빨리 가자.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가긴 어딜 가. 저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비웃었습니다.
아까는 기세등등하더니 이제 와서 도망가려고? 이뮤라 씨, 김 원장님 오시면 바로 검사 받아서 진짜 임신한 건지 증명할 자신 있어? 명우도 이뮤라의 수상한 태도를 눈치채고는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유라 씨, 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솔직하게 말해. 이뮤라는 명우에게 붙잡히고 제 여유로운 모습을 보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죠. 임신 안 했어. 됐어? 뭐라고? 명우는 그녀의 손을 놓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임신 안 했다고? 그럼 이 초음파 사진은 뭔데? 날 속인 거야? 이뮤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오빠 회사가 파산하고 오빠가 빈털터리가 됐잖아.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빠가 나한테 뭘 해주겠어? 내가 오빠 만나는 동안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나를 만난 게 전부 돈 때문이었어? 명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나는 네가 진심인 줄 알았어. 그런데 너도 박서연 말대로 그냥 돈만 밝히는 여자였구나. 내가 돈만 밝힌다고? 당신은 뭐 다른 줄 알아? 이뮤라도 호추치러. 그녀는 바닥에서 일어나 명우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바른벨은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그리쳤습니다. 처음에 나 꼬실 때 자기가 수백억 자산가라고 했잖아. 명품 가방, 외제차 다 사준다고 했으면서. 결과는 어땠어? 당신 회사는 전부 박서연 오빠 돈으로 세운 거였고 당신은 그냥 기생충이었어. 이제 파산했으니 나보다도 못한 신세라고. 닥쳐. 명우는 분노에 차서 이뮤라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닥쳐. 닥쳐. 어디 때려봐. 이뮤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맞고는 오히려 그를 밀쳐냈죠. 고명우. 나 때리면 당신이 혼외정사 저지르고 회사 자금 빼돌린 거 전부 다 언론에 터뜨릴 거야. 당신 인생 완전히 끝장내주겠어. 두 사람이 엉켜 싸우는 동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 원장님이 도착한 것이었죠. 저는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김 원장님은 오빠 개인 병원의 산부인과 주임으로 실력이 뛰어나 한눈에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어질러진 집안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서연 아가씨,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이뮤라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저분 좀 진찰해 주시겠어요? 정말 임신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이뮤라는 김 원장님을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 임신 안 했다고 했잖아요. 김 원장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간단히 맥을 짚고 안색을 살피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임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아주 건강하시고 단기간 내에 임신한 흔적도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명우는 증오에 찬 눈으로 이뮤라를 쳐다봤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여자, 내가 정말 눈이 멀었지. 너 같은 걸 믿다니. 이뮤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는 자포자기한 채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명우, 나만 탓하지 마. 당신도 별반 다를 거 없어. 박서연이 당신을 용서해 줄 것 같아? 그녀는 이미 당신의 본 모습을 다 봤어.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로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될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돌아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곁을 지날 때 저를 험악하게 쏘아보는 것도 잊지 않았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런 좀스러운 인물은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이뮤라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명우는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서명할 수 있겠지. 명우는 고개를 들어 절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우리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 앞으로는 정말 너한테 잘할게.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불가능해.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고명우,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당신이 나를 빗속에 버려둔 그 순간부터 명우는 제가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이름을 적는 순간 제 마음은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후련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명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가 전화를 받아 엄마 라고 말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명우, 이 쓸모없는 놈아. 멀쩡한 회사를 왜 말아먹었어. 마누라는 이혼하자고 난리고. 너 당장 그 여자 붙잡아. 박서연이 떠나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 여자 꼼짝 못하게 하고 있어. 전화를 끄는 명우의 눈에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연아, 우리 엄마가 오신대. 엄마는 널 항상 예뻐하셨으니까 분명 널 설득해 주실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명우의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3년 내내 그녀는 저에게 좋은 낯빛 한 번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만날 때마다 저를 비꼬았죠. 알도 못 낳는 암탈기라느니 아들 앞길을 막는다느니 하면서요. 이제 와서 명우가 파산했다는 걸 알고는 저를 붙잡으려 하다니 정말 대단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신다니 기다려 드려야지. 마침 그분과도 정산해야 할 게 좀 있었거든. 과연 그 대단한 시어머니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쇼를 보여주실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고명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래층에서부터 그의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몇몇 중년 여성들의 맞장구 소리와 함께 그들은 마치 전쟁이라도 치르러 가는 것처럼 요란하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습니다. 명우의 어머니는 금팔찌를 찬 손을 허리에 얹고 그 뒤로 명우의 고모와 이모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난장판과 찻상 위에 이혼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이 재수 없는 것. 네가 내 아들 회사를 망하게 한 거지? 이제 와서 이혼까지 하자고? 어림없는 소리. 오늘 네가 이 집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 테다. 그녀는 말과 동시에 제게 달려들어 드러누울 기세였습니다. 명우가 급히 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엄마, 진정해. 말로 하자. 응, 말로 해? 시어머니는 아들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이 한심한 놈아. 저런 재수 없는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이제 회사도 망하고 집안도 풍비박산 나게 생겼어. 내가 어쩌자고 너 같은 걸 낳았을까. 부모도 거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죠.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명우가 너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지. 3년 동안 알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감히 내 조카 회사를 망하게 해? 무슨 꿍꿍이야. 이모는 아예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명우랑 다시 잘 살든지 아니면 회사 망하게 한 돈을 다 물어내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고씨 집안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저는 몸을 살짝 피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시죠. 여긴 제 집입니다. 당신들이 와서 행패 부릴 곳이 아니라고요. 정손찌검을 하고 싶으시면 지금 아래층에 대기하고 있는 제 오빠 경호원들을 부를까요? 이모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갑자기 강하게 나오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참고 양보했기에 그들은 제 배려를 만만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 내가 명우 엄마고 내 시어른인데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나 오늘 여기서 안 나가. 이혼을 무르든지 명우 회사 다시 살려내든지 하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할 거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뻗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은 파산하고 며느리는 이혼하자고 하고 내가 살아서 뭐해. 고모와 이모도 옆에서 부채질하며 주변에 몰려든 이웃들에게 저를 돈만 밝히는 악녀로 몰아갔습니다. 명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저는 그들의 저급한 연극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어머니, 지난달에 동생 결혼 자금으로 필요하시다던 5천만 원. 비서통해서 보내드렸어요. 이번 달 초에는 몸이 안 좋으셔서 해외 요양 가신다며 2천만 원 달라고 하셨는데 그 돈 명품 가방이랑 보석 사는데 다 쓰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얼굴은 잿빛이 되었죠. 저는 다음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그녀와 고모의 대화였습니다. 서연이 걔는 참 순진해. 내가 진짜 예뻐하는 줄 알고 달라는 대로 다 주잖아. 명우 회사 좀 더 크면 당장 이혼시키고 집안 좋은 애랑 재혼시켜야지. 그때 되면 걔 돈은 전부 우리 고씨 집안 거 아니겠어? 역시 형님이 똑똑하셔. 박서연, 저 봉을 그냥 놔두면 아깝지. 근데 걔도 참 쓸모없어. 알도 하나 못 낳는 걸 진작에 쫓아냈어야 했는데. 녹음이 끝나자 주변 이웃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연기하는 거였네. 며느리 돈을 저렇게 뜯어내다니. 너무하다. 며느리는 진심으로 대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저렇게 사기를 치고 나라도 이혼하겠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감히 녹음을 해. 너 처음부터 우리 집안 등쳐먹을 생각이었지. 등쳐먹다니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차가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당신들 집안에 준 돈만 2억이 넘습니다. 고명우 씨 사업 자금도 제가 친구에게 빌려서 마련해 준 거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뒤에서 저를 이용할 궁리만 했죠. 이제 와서 명우 씨가 파산하니까 저한테 와서 덮어 씌우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그동안의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서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다 증거입니다.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 보석, 그리고 작은 아들 결혼 자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이 증거들 가지고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흩어진 증거들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고모와 이모도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보낸 경호원과 비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제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박서연 아가씨, 짐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차는 아래층에 대기 중입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시어머니 일행을 가리키자 비서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시어머니와 친척들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고명우, 나 좀 구해줘. 내가 네 엄마야. 저것들이 나한테 이러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명우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그냥 순간 욱해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이고 이용한 게 순간 욱해서 한 짓이라고? 고명우, 당신한테 양심이 있다면 진작에 당신 엄마를 말렸어야지. 내가 복노릇하는 걸 보고만 있었던 주제에 명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일행이 끌려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비서가 제게 서류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고명우 씨의 재산 현황 보고서입니다. 이 월세집 외에 대출받은 아파트가 한 채 있지만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고 부채도 상당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명우는 이미 재산의 일부를 몰래 빼돌렸더군요. 하지만 오빠의 조치 덕분에 그 재산도 모두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이혼 합의서 내용대로 이 월세집은 제 명의로 이전하고 나머지 재산은 부채 상환과 제 위자료로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사기친 돈도 전부 받아내도록 소송 준비해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는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명우, 단둘만 남았죠. 명우는 제 앞에 다가와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당신한테 진 빚 다 갚을게.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 저는 무릎 꿇은 그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뮤라와 희희낙낙하며 나를 빗속에 버려두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고명우 씨, 일어나. 우리 사이에는 이제 아무 가능성도 없어.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재산도 합의대로 분할될 거야. 당신이 내게 진 빚은 법적으로 받아낼 거고 오늘부로 우리는 완전히 남이야. 명우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서연아, 짐 다 챙겼어? 박 기사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빌라로 가서 한번 둘러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으로 알아볼게. 오빠, 나 금방 내려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겨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우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떠날 거야? 우리 3년의 정이 있잖아.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 당신이 나를 배신한 그 순간 우리 사이의 정은 이미 끝났어. 고명우, 부디 잘 살아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월세집을 나왔습니다. 아래층에는 박 기사님이 검은색 롤스로이스 옆에 서서 공손하게 차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 그 모든 서러움과 배신이 가득했던 곳을 완전히 뒤로 했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박 기사님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빌라에는 전담 요리사와 가사도우미가 있으니 편히 지내시면 됩니다. 저는 우유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명우가 오빠의 회사 앞까지 찾아와
더 추악한 짓을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빠와 상의할 일이 있어 회사에 들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회사 로비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있는 고명우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라고 적힌 팻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은 구경꾼들로 가득했고 모두가 저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고명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뮤라랑도 완전히 끝냈고 엄마한테도 대신 사과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정말 너한테 잘할게. 뭐든지 다 할게. 주변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손을 떼어내려 했었습니다. 고명우, 이거 놔. 창피하지도 않아? 안 놔. 명우는 저를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서 계속 무릎 꿇고 있을 거야. 그때 오빠의 비서실장이 다가와 경비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 앞으로는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명우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나 포기 안 해. 네가 날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가 사무실에서 나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 상대하지 마. 기분만 상하니까. 자, 들어가서 네가 새로 맡을 프로젝트나 한번 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빠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고명우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성을 잃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저를 괴롭힌다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정말로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위 참회록이라는 것을 들고서 말이죠. 고명우가 찾아왔을 때 저는 빌라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스했고 멀리 분수에서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좁고 어두웠던 월세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집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그를 안내해 들어왔을 때 그는 일부러 날꼬해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충혈된 눈과 거친 손끝은 그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를 보여주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굽히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그는 품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참회록이야. 3장이나 썼어. 한 글자 한 글자 전부 내 진심이야. 저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옆에 있는 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할 말만 해. 그는 급히 앉아 무릎 위에서 손을 비비적거리며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꾸며낸 듯한 흐느낌과 함께요. 서연아, 봐. 우리가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한 날까지 전부 다 적었어. 네가 처음 나한테 도시락 싸다 줬던 거, 우리가 육교 밑에서 라면 먹었던 거, 네가 나한테 돈 해주려고 몰래 투잡 뛰었던 거, 나 하나도 안 잊었어. 그는 마치 정말로 뉘우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낭독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차심을 불어내고는 그가 마지막 글자를 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다 했어? 명우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정말 미쳤었나 봐. 돈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이제는 정말 깨달았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너를 잃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고명우, 그 참회록에 네가 나를 폭우 속에 버려두고 이뮤라를 데리러 간 이야기도 썼어? 천은 달을 폭우 속에 버려두고 이뮤라를 데리러 간 이야기도 썼어? 내 엄마가 내 돈으로 명품 가방 사면서 뒤에서는 나를 봉이라고 욕한 것도 썼고 네가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나를 쫓아낼 궁리를 한 것도 썼냐고. 제 질문 하나하나에 명우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잠시 정신이 나가서 3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돌 탁자 위에 있던 서류를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방금 정리해준 재산 분할 추가 합의서야. 내 명의로 된 아파트는 은행에서 경매 처분해서 대출금이랑 내 빚 갚고 남는 돈은 네가 나한테 사기친 돈에 대한 배상금으로 내 계좌로 들어올 거야. 이 월세집은 내 거고 네가 가진 주식과 펀드는 전부 네가 횡령한 내 개인 자금을 메꾸는 데 쓰일 거야. 명우는 고개를 번쩍 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모든 재산을 다 네가 갖겠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빈털터리로 어떻게 살라고? 네가 어떻게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재산들은 원래 절반이 내 혼전 재산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오빠가 투자한 돈이야. 넌 그냥 관리자였을 뿐이지. 널 빈털터리로 내쫓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옥에 보내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 명우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돌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너무하는군. 우리가 부부였는데 어떻게 나한테 살길 하나 안 남겨줄 수가 있어. 살길은 스스로 찾는 거지 남이 주는 게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너한테 살기를 줬지만 네가 스스로 걷어찼잖아. 이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넌 빈털터리가 되는 건 물론이고 사기 및 횡령죄로 감옥에서 몇 년은 썩게 될걸. 그때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이 다가와 법원 소환장을 명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고명우 씨, 이것은 박서연 씨가 당신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한 소환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이뮤라 씨에게 아파트를 사주셨더군요. 저희는 이미 해당 재산에 대한 보전 신청을 했고 곧 강제 집행을 통해 회수할 예정입니다. 명우는 소환장을 보고 몸을 휘청이며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박씨 집안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만약 정말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그는 완전히 끝장이었습니다. 서명. 할게.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합의서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지만 그는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는 모든 기력을 잃은 듯 돌 의자에 주저앉아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김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절차 마무리해 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박서연 씨. 김 변호사님은 합의서를 챙기고는 명우에게 정중하게 손짓했습니다. 고명우 씨, 저와 함께 공증사무소로 가셔서 마지막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명우는 비틀거리며 김 변호사님 뒤를 따랐습니다.
정문으로 향하던 그는 갑자기 뒤돌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박서연, 너무 더위만만해 하지 마. 이뮤라는 내 아이를 가졌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한테는 아이가 있다고.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이뮤라의 가짜 임신 소동을 그는 언젠가 알게 되겠죠. 고명우가 떠난 후 오빠의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가씨, 요청하신 이뮤라 씨의 신상 정보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고명우 씨뿐만 아니라 여러 남성에게 동시에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뮤라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군요. 고명우가 그녀와 엮인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명우가 공증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었죠. 그가 이뮤라에게 연락해 함께 와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오기는커녕 그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고명우는 그제야 이뮤라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저 돈줄로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공증사무소에서 대성통곡하다가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제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뮤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서연, 이 나쁜 년. 네가 고명우한테 내가 가짜 임신한 거 다 말했지? 그놈이 지금 매일 나한테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잖아.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고명우의 반응이 생각보다 빠르군요.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멍청해서 네 수작에 넘어간 거지. 시침이 떼지 마. 이뮤라가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고명우가 파산해서 나도 돈 한 푼 못 건졌잖아. 내가 이대로 끝낼 줄 알아? 너랑 고명우 사이의 일 전부 다 언론에 터뜨려서 내 인생 망쳐버릴 거야. 아, 그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대신 나도 네가 여러 남자 등쳐먹은 거 전부 다 공개할 테니까. 과연 누가 먼저 망신당하게 될지 한번 보자고. 이뮤라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떨렸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내가 아는 건 훨씬 더 많아. 이뮤라, 나 건드리지 마. 안 그러면 네가 감당 못할 일이 생길 테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고명우와 이뮤라, 그 두 사람이 드디어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군요. 역시나 며칠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서로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뮤라가 명우의 남은 돈을 전부 들고 도망치자 화가 난 명우가 그녀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서에 간 이뮤라는 명우가 자신에게 쓴 차용증과 은밀한 사진들을 증거로 내밀며 그가 돈도 갚지 않고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우는 이뮤라가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맞섰고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추악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세 인터넷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들을 쓰레기 커플이라며 조롱했습니다. 고명우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빚더미에 앉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저는 오빠의 든든한 지원 아래 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빠 회사 산하의 한 화장품 브랜드를 맡아 정확한 시장 분석과 독창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한 달 만에 매출을 2배로 끌어올렸죠. 제 사업이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고명우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애원이 아닌 증오를 가득 품고서요. 그는 제 회사 앞에서 과도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다 너 때문이야. 오늘 너랑 같이 죽어버릴 거야. 주변 직원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저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저는 멀리 있는 경비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탈이는 저는 동건 직원들은 겁에 질려 경비 아저씨, 저 사람 끌어내세요. 경비원들이 즉시 달려와 명우를 제압하고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내가 가만 안 둬. 두고 보라고. 저는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벙거개 덩거기 성거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없겠죠. 고명우 사건을 처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고객들을 소개해 줄 테니 비즈니스 파티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파티는 시내 최고급 7성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재계의 명사들이 가득했죠. 저는 오빠가 특별히 맞춰준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오빠의 팔짱을 낀 채 파티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오빠는 제 손등을 두드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긴장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오늘 온 사람들은 다들 업계에서 한가닥 하는 분들이니까 인사 잘 나눠도 내 브랜드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더 이상 고명우에게 얽매여 살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재계의 엘리트로서 자신감과 기품을 갖추게 되었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분이 동생분이시군요. 정말 젊고 유능해 보이십니다. 망해가던 브랜드를 되살리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왕 사장님, 과찬이십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그때 파티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싸구려 양복을 입은 고명우가 짙은 화장을 한 이뮤라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초라한 행색은 화려한 파티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파티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순간 파티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죠. 고명우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이 악독한 년.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오늘 내가 내 진짜 모습을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어. 오빠가 저를 뒤로 숨기고 차가운 눈으로 명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경비, 이 난동꾼들 당장 끌어내. 누가 감히 날 건드려. 명우는 품에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바닥에 뿌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박서연입니다. 겉으로는 청순한 척하지만 속은 시커먼 독사 같은 여자라고요. 저랑 이혼하려고 제 회사를 망하게 하고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았습니다. 바닥에는 저와 명우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독사, 악녀 같은 험악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뮤라도 옆에서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는 명우 씨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는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어요. 박서연이 돈 많다고 저희 같은 서민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잘난 조카랑 조카 며느리 아니니? 어쩌다 이 꼴이 됐을까? 고개를 돌리니 명우의 고모와 이모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티에 몰래 들어와 음식을 즐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고모는 명우에게 다가가 경멸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명우야, 정말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는구나. 멀쩡한 사장 자리를 걷어차고 바람을 피우더니 이제는 파산해서 이런 데 와서 행패를 부려? 자라만 사장 자리를 걷어차고 바람을 피우더니 이제는 파산해서 이모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서연이랑 잘 살라고 했을 땐 듣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서연이가 잘 나가니까 매달리는 거야? 뻔뻔하게 명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고모, 이모,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예전은 예전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고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돈 있을 땐 우리가 비위 맞춰줬지만 이제 빈털터리인 너랑 엮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명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이뮤라를 험악하게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이뮤라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웃기지 마, 고명우.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집 사주고 차 사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사준 아파트 박서연이 다 뺏어갔어. 이 사기꾼아, 내가 사기꾼이라고? 진짜 사기꾼은 너잖아. 명우가 소리쳤습니다. 너 임신한 것도 아니었잖아. 전부 내 돈 노리고 접근한 거였으면서 임신을 안 했다고? 이뮤라는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소리쳤습니다. 고명우, 네가 먼저 박서연이랑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정리한 남자가 몇 명인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사기꾼으로 몰아?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이뮤라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여기에는 고명우가 혼외정사 저지른 영상이랑 회사 자금 빼돌리고 회계장부 조작한 증거가 전부 들어있어. 원래는 봐주려고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겠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빠의 비서실장이 즉시 USB를 주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명우와 이뮤라의 은밀한 영상과 그가 자금을 횡령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조작된 회계 장부가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명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뮤라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명우,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내 감정과 돈을 가지고 놀았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내가 언제 내 돈을 가지고 놀았어? 명우가 소리쳤습니다. 기억 안 나? 네가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500만 원 투자했잖아. 그런데 그 돈 네가 전부 도박으로 날렸지. 그리고 나한테 1,000만 원 빚졌다고 쓴 차용증도 있어. 이제 돈 갚아야지.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명우의 고모와 이모는 창피한 듯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거기 서세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이모,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신들도 시어머니와 함께 제 돈을 사기쳤잖아요. 그 죗값 아직 치르지 않았습니다. 제 변호사가 이미 당신들을 고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꼼짝도 못하게 되었죠. 절명우는 절망에 빠져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박서연, 너랑 끝까지 갈 거야. 오빠의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내가 죽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죽어서도?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명우, 네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네가 지금 겪는 모든 일은 전부 네가 자초한 거야. 결혼을 배신하고 감정을 기만하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던 네가 맞이한 당연한 결말이지. 그리고 똑똑히 들어. 네가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내 인생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거야. 내 인생은 더 이상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을 테니까. 경비원들이 명우와 이뮤라 그리고 그의 친척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파티장은 다시 조용해졌죠. 오빠가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기분 상하지 마. 나 괜찮아, 오빠. 저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까 명함을 주었던 왕 사장님이 다가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서연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시다니 앞으로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건, 지금 바로 계약하시죠. 다른 기업가들도 제게 다가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오빠는 옆에서 저를 자랑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우의 어머니가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명우와 이뮤라도 명예훼손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유치장에 갇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었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무한한 가능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우가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언론을 이용해 저를 비방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방이 오히려 저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고 제 진짜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죠. 그날 제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고명우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님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고 돈으로 자기를 협박해서 결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재벌가 딸, 강제 결혼 실패하자 전 남편 회사 파산시켜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저를 악녀로 묘사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저는 즉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오빠는 분노하며 모든 것을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SNS에 명우의 혼외정사 증거, 재산 횡령 기록,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제 돈을 사기친 증거들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입니다. 저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적도 누군가를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고명우 씨, 당신이 내게 진 빚은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낼 겁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제 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진짜 정체, 즉 박진혁 회장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 화장품 브랜드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리며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반면 고명우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공개 사과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고명우가 빌라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날, 저는 막 신제품 생산 라인 시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가 멈춰서고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10cm 하이힐을 신고 내렸을 때 제 치맛자락이 그의 마른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핏발 선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그는 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며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 밥도 못 먹고 살아. 제발 나 좀 불쌍하게 여겨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계단 위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네가 나를 폭우 속에 버려두고 갔을 때 내 생각은 해봤어? 내 엄마가 내 돈으로 금팔찌 사면서 나를 알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할 때 나를 불쌍하게 여겨본 적 있냐고. 그의 고개가 더욱 깊숙이 숙여졌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이뮤라한테 속았어. 걔는 내 돈 들고 도망갔고 우리 엄마는 감옥에 갔어. 이제 나한테는 정말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고?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내 도피처나 구명줄로 생각하는 거야? 고명우, 잊지 마. 우리 사이의 정을 제로 만들어버린 건 바로 너 자신이야.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멈춰서고 오빠가 내렸습니다. 오빠는 무릎 꿇은 명우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저런 놈을 들여보냈어. 명우는 오빠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제가 단순한 부잣집 딸이 아니라 이 도시 경제의 절반을 쥐고 있는 박씨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박 회장님, 저는 서연이 전 남편입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오빠는 제 어깨에 자기 재킷을 걸쳐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밖은 추우니까 오래 서 있지 마. 그리고는 명우를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 네가 감히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을 네가 함부로 대하고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로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명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네가 박 회장님 동생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했겠어. 알았더라면 잘해줬을 거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고명우,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배경과 돈을 사랑한 거지. 내가 처음부터 밝히지 않은 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야. 너 같은 기생충이 아니라. 오빠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놈 끌어내. 다시는 여기 얼씬도 못하게 해. 또 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쫓아내. 안 돼. 명우는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당신 운전기사든 경비원이든 뭐든지 다 할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혐오스럽다는 듯 치마를 털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베푼 그 하찮은 친절은 네 배신으로 이미 다 사라졌어. 고명우, 기억나? 3년 전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5년 모은 적금을 전부 너한테 줬던 거. 성공하면 정원 있는 집 사준다고 했었지.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 넌 내 돈으로 바람 상대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나는 3년 내내 월세집에서 살게 했지. 그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나갔다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와 이뮤라의 은밀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뮤라랑 놀아날 때도 회사 자금 빼돌릴 때도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건가? 명우는 영상을 보고 얼굴이 잿빛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네가 아직 날 사랑하는 거 알아. 난 네가 날 용서해 줄 때까지 매일 여기서 기다릴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우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다리 하나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유라도 사기죄로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들은 모두 자업자득의 결말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오빠의 도움을 받아 국제 뷰티 서밋에 참가했고 그곳에서 여러 건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며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제 성공 스토리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저는 제게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파트너사 대표인 이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 과거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고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고명우는 결국 교도소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고 싶냐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니까요. 반년 후 제 브랜드가 올해의 국제신인 브랜드상을 수상하던 날 시상식이 끝나고 도윤 씨가 제게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까지 혼자서 너무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앞으로의 길은 제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주변의 환호 속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신부 서약을 할 때 저는 도윤 씨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굴한 헌신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의 동반이라는 것을.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되어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여성 창업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배신과 상처를 겪더라도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만의 빛을 찾게 될 거라고요. 석양이 지는 오후 저는 도윤 씨의 어깨에 기대어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실려오는 장미 향기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원했던 진정한 행복을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사업, 곁을 지키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인생이었습니다.